뜨는 반명 빅텐트. 여권 주자들은요. 방금 보셨지만 한 대행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빅텐트 얘기를 동시에 다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주자들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빅텐트 구상에 따라선 제3지대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총리 세력까지 다 연대하는 빅텐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빅텐트는 얼마나 큰 텐트일까요?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어떤 빅텐트 구성원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한덕수 대행, 더 나아가 새미래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일부까지 텐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어떤 정치공학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탄 주자들도 호응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꺾을 사람 누구라도 빅텐트 안에 모셔야 된다. 나경원, 비명계와 연대 가능성도 늘 상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홍준표, 보수 중도 빅텐트 만들어야 이재명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세 명이 동시에 다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주자들까지 빅텐트로 포섭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 제3지대 출마 등을 검토 중인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선 불출마한 김부겸, 김두관,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총리 등을 연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몽준 후보와의 어떤 빅텐트 예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빅텐트론. 근데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빅텐트론이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대선 때 나오죠. 그래서 어느 독주하는 어느 정당의 일반적 후보를 꺾기 위해서 사실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빅텐트론이 항상 나오거든요. 노무현 선거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독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빅텐트를 통해서 뒤집었던 사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행세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줄을 그쪽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몽주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출마하고 후보할 때는 제 기억으로 한 2, 3%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뒤집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과연 경선에서 이긴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회의적이니까 결국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갖는 엄청난 권력의 행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 대표 연대를 형성하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지금 중도 성향의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개혁신당 이렇게 빅텐트를 구성하면 이재명 전 대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냐 없냐 이제 거기에 이제 계산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에 이제 선거를 보면 이 빅텐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도 보수 빅텐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49일 남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이제 회의적일 수 있죠. 빅텐트, 빅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 텐트들의 단일화 사례는 비단 지난 대선에도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단 안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해냈던 사례도 있고 앞서 언급했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압도적인 1위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정몽주 후보와의 어떤 빅텐투 단일화로 꺾었던 적도 있고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사례에서 안철수 의원이 또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와 이 단일화를 해냄으로써 서울시장 선거를 뒤집었던 사례도 있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열렸던 대선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권영진 의원님 당시에 이제 제3지대였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보수진영의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수보다 더 많았다. 그때 만약 안철수 홍준표의 빅텐트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면 선거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지금 여당 내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빅텐트의 가능성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실현됐던 적도 있고 막판 단일화에 안 됐던 적도 있고 단일화가 돼서 선거를 뒤집었던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그 정치 세력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이준석 또 이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고 또 유승민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이낙연이나 민주당에 있어서 반명 세력들까지 하는 큰 빅텐트는 저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아요. 네. 다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사이즈는 안 된다. 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단독 집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에 YS 될 때 3당 합당으로 됐습니다. 민정당하고 그다음에 자민련 JP 당하고 합당으로 됐고 DJP 연합으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하고 단일화 막판 단일화로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陣營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또 막판에 안철수랑 단일화를 통해서 0.73% 이긴 거거든. 저는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49대 51로 수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한 2, 3%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가지고 올 건가가 막판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게 빅텐트가 됐든 스몰 텐트가 됐든 이런 움직임은 이번 대선에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 없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라도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 3%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2, 3%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연대하고 또 같은 텐트를 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속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만큼 반대쪽으로 이재명 포비아라든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부권 비토 여론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빅텐트가 됐든 스몰 텐트가 됐든 아니면은 후보 연대가 됐든 단일화가 됐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승패는 결정 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앞서 이제 그 빅텐트 그림에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흥미로운 구성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주당이었던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총리나 전병현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빅텐트가 터지면 우리도 합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조기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빅텐트로는 각자 몇 분이 구상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아까 등장한 인물들이 반 이재명 이 기치로 각자 그거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반 이재명 정서는 공통점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네. 하나로 뭉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자의 세력이 각자의 지위에서 뭉쳤을 때 승부가 될 만한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텐트를 통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계속 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긴 또 보면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올 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지난번 이 비명행사 총선 때 이 민주당 구민주 세력도 지금 두 부류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은 개혁신당으로 한쪽은 새로운 미래로.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도 거리도 멀고요. 지금 이번에 이 경선 룰 확정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떨어져 나왔습니다. 빅 텐트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꾸 원심력이 작동하는 이 국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기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빅 텐트론이고 그럼 마치 그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 빅 텐트 자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경선이 더 어려워지는 게 한덕수 대행 부상하고 빅텐트론 나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힘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빅텐트가 되려면 첫 번째는 1야당,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30%를 갖고 삼지대를 모아내서 51대 49 승부가 되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다가 뭐 구상만 좀 여러 얘기만 나오다가 오히려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는 악영만 끼치고 실질적으로 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구상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과사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정과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 이재명 양아치 대통령은 좀 막아야 되겠지. 좀 과한 표현을 계속 쓰셔서 그 부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그거는 양아치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님의 좀 단점으로는 뭔가 꼰대 이미지, 불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꼰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꼰대를 20, 30대들이 왜 열광을 할까요? 자, 뭐 격한 표현도 있었는데 이재명 이 대통령의 당선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홍준표 시장 곁에 의외의 인물이 어제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꽃게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무자비합니다. 단호하게 대적해서 저 이재명의 꼼수를 물리치고 범법자를 잡아낼 수 있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빅텐트는 아니고 일단 스몰 텐트는 저기 쳐졌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이 이재명 그 지사 시장 이 대장동 함께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흘러 저기까지 지금 갔잖아요. 네. 반명 정서. 뭐 그걸로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꽃게밥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하고 또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증인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 고발자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상당히 본인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저런 이제 정치판을 쫓아다니고 전에도 뭐 아마 출마 선언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총선 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원래 했던 진의가 잘못된 훼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준표 대표 나는 지지한다 이제 그 정도면 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했고 어느 캠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정치의 성향을 계속 갖게 되면 사실은 약간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저런구나 해서 재미는 있는데
뭐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홍 시장의 아까 이제 이 대표 언급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복귀 형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을 좀 점잖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영준 의원님 대구시장 하시면서 정말 칭찬 많이 받았는데 홍준표 바로 직전 대구시장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경쟁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할 때 본인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뭐 비속어 비슷한 표현을 쓰시고 하는 것들은 아마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고요. 예. 지금 선거는 그 이전의 일반적인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영진 의원님께서 1%에서 3%의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선거일 때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을 보면 뭐 빅텐트 이런 말도 안 나왔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책임을 국민들이 오롯이 물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나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고도 당선이 될 수 있었었고 오히려 여권 내부가 분열이 됐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처럼 제3지대, 그러니까 중간 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중도층의 지지가 대부분이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치르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봐요. 병가지 상사니까 어떻게 매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대선을 치러내면서 나의 정치 세력, 나의 정당이 어떤 교훈과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처럼 저렇게 해서는 실제 본인 정치 진영에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에 제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 충고와 조언을 한 말씀 드리면 국민들에게 우리 진영의 주장이 옳아요라는 그리고 상대는 악마예요. 이거는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썼던 거 아닙니까? 저는 나의 어떤 그 유리함, 나의 장점 그리고 어떤 것을 반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좀 치르고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 쪽이나 이긴 쪽이나 어느 정도의 그 국민들에게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지더라도 나중에 무엇인가 새롭게 돌파할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막 상대방에 대해서는 몹쓸 표현 다 하고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이른바 이 설전, 신경전도 나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도저히 뭐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후보와 뭐 좋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그러네요.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것 그런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탄핵을 더 어떻게 보면은 선동했다고나 할까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선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파면에 이르렀고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맞비판을 했습니다. 통진당이 되진 말아야죠 라며 박근혜 당시 후보를 떨어뜨려 나왔다라는 이정희 당시 통진당 후보를 나경원 의원에 빗댔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잠깐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를 양아치라고 표현하는 거 그 과한 표현이죠. 그런데 저분 특징이 자기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꼰대 맞다. 그런데 나 이 30대들이 좋아하는 꼰대다. 그런 면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의 강점이 거기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한동훈 후보를 경쟁 상대로 삼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4강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과 각을 세워야 내가 4강이 우선 될 수 있느냐 이 전략적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싸우는데 아주 전면에 잔다르크처럼 전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두 분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저기 탄핵 프레임 속에 당신들을 가둬놓는 경쟁만 할까? 나경원 후보는요. 지금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기후 환경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인구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문제 그리고 기후 환경의 문제 이런 아젠다들을 당신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구태여 뭐 한동훈 저 사람은 꼭 나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건 싶은데 아마 그 또한 우리가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 당내에 또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동훈 우리 전 대표 뭐 또 이정희 비유를 딱 끄집어내서 네. 공격하는 거는 참 순발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이정희 전 후보의 박근혜 후보 우리 당 후보에게 당신 떨어뜨리고 나왔다라는 그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비유할 필요가 있었겠냐. 서로가 조금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은 우리 경선 과정이 외연을 넓히는 경선이 될 거다. 근데 탄핵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공방만 하다 보면은 외연은 넓혀지지 않고 안으로 쪼그러드는 경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치열하게 경쟁했던 바가 있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과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그거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해서 논란이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 똑바로 얘기하라고 언제 내가 내 하나 봐달라고 했느냐. 당시에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 재판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라라는 취지였다. 똑바로 얘기하라 하면서 두 분이 막 싸웠던 기억이 좀 언뜻 생각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이겨야겠다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구원은 분명히 있죠. 그 당시에는 실제 그냥 토론 과정에서 격한 공방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우 부딪혀서 이 두 분의 불신은 해소하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한 측면이 보여졌고 저는 그것보다 이제 권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경선 전략적 차원도 많이 고민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컷오프 때 4위 안에 4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니까. 4위 안에 들기 위해서 지금 대충 뭐 1, 2, 3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정해져서 가는 것 같은데 4등이 누구냐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이 둘 중에 누가 될까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 중에 지지율을 일부 갖고 와야 4위 안에 일단 드니까 그 유력한 방법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도 검토됐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경선 전략의 하나니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공방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 때 극복할 수 없는 이 불신이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국민들 뭐 국민의힘의 경선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본선에 갔을 때 그렇게 선출된 국민의 후보를 지지할 만한 어떤 뭘 주게 될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다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의 공방은 경선 전략으로서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힌 후보가 본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전체에 주는 이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이 후보는 탄핵 찬성의 입장을 선명히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고통스럽지만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하더라도 우리 당과 진영이 손해를 보더라도 막아내는 책임감을 가진 정당인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인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할 게 뻔하잖아요. 계엄 때 뭐 했어? 너네 내란당이야. 이러지 않을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밖에 안 남은 것 아닌가요? 배신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하셔도 막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했어요.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해도 막는다.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도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특히 보수, 국민의힘 당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찬성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것은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때 뭐 1차에서 63% 얻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여론의 지지도 엄청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시국에서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계엄을 막겠다고 하고 탄핵을 찬성을 하면서 상당히 본인을 지지했던 이제 보수층이 떠나갔죠. 근데 한번 떠나가면 사실 이건 되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스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당층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경선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4강이랄지 2강에 좌우하는 그런 경선 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처음부터 비상계엄일지 탄핵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 그대로 견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4강 22일 날 결정되잖아요. 예. 29일 날 2강 되잖아요. 그래서 경선에서 한 명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1대1 호각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들고 보고 일반 보수층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이재명 대 한동훈 하면 사실은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은 탄핵 반대한 후보가 아니면 설사 1대1 구도로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나와도 사실은 거기에서 보수 측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아마 2명으로 좁혀지고 1명으로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보수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대선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호각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빅텐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의 후보, 빅텐트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경선 얘기입니다. 결국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보다 후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의 경선을 거부한다.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 룰,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23년간 내려온 원칙을 민주당이 이번에 바꾼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J 노무현 정신이 없다라며 급기야 강하게 좀 비판을 한 건데 원래는 지난 23년간 100%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적용해온 민주당의 대선 룰.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이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키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을 50%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자 김동연, 김두관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김두관 전 지사의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많은 이 궁금함은 굳이 룰을 저렇게 안 바꿔도 어제 사실은 저희 도직구쇼에 나왔던 민주당 패널들도 의아함을 나타냈거든요.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하게 저 5대5의 룰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지지율상을 보면 다른 군소 후보들이 이 대표를 이기는 게 쉬운 것만 아닐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룰을 23년 만에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뭐 김두관 전 지사가 결국 이렇게 불출마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좀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복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용어 설명부터 정확하게 드리면 국민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은 차이가 있어요. 국민 경선은 100%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고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의 참여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 이건데 지금까지 아까 이제 자료에는 지난번 선거도 100% 국민 경선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다 국민 참여 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비중과 대의원의 비중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의 참여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정해 왔었는데 그 지난번 박근혜 탄핵 당시에 민주당은 탄핵되기 이전부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경선 준비를 했어요. 선거인단 모집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 그 탄핵 막판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변수가 생기고 혹시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면서 모든 것이 다 수답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한 권리당원이 5천 명이 좀 넘는데 이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또 모집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그리고 곧바로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저희 대전 충남 지역 먼저 경선을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를 하되 그 참여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100만 명의 그 표본에 대해서 전화를 돌리고 안심번호를 통해서 이 가운데서 아마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당 지지와 무소속 빼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제외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 참여 경선의 의미가 여론조사 혹은 선거인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절반은 그렇게 여론조사 형태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권리당원의 어떤 표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로 이번에 결정이 된 건데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이렇게 오는 것이. 실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물량 싸움이에요. 막 단기간에 사람들 찾아가서 선거인단 모집하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종이로 선거인단 이게 안 돼요. 온라인 이거 갖고 가지고 전화기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막 가입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 형태로 하는 것이 김두관 후보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워낙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김경수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아쉬운 표현은 하죠. 근데 뭐 그거는 당연히 각 후보들 간의 룰 미팅을 한 게 아니고 당에서 워낙 촉박하니까 객관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유리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주주를 갖고 있으니까 선거인단 모집을 하면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50%는 100만 명의 그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뜻을 묻고 50%는 현재 125만 명의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부작용 없이 후보 선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로써 민주당은 3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이 3명의 3파전 구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그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위 인공지능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영화에 매드맥스 영화의 퓨리오사 있죠. 예. 그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 예.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여전사 이름. 자, 저 자리에서도 소개됐던 이 대표의 이 AI 관련 공약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이래저래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한국형 챗 GPT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컴퓨터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길, 무지하면 공공, 무료 외치는 것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아무리 남이 써놓은 것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그전에 자기가 말을 했었던 그것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과학 최빈국이 된다. 컴퓨터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배포하자라는 공약이었고요. 안철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 한국형 챗GPT를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그걸 무료로 한다라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안철수 의원 이야기 이제 상당 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제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챗GPT를 할지 이제 AI 반도체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갈 때 누가 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 아까 질문하는 것도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했느냐, 영화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아서 했다. 근데 그건 이전에 대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질문을 하라고 주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야만 당연히 정치인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 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식이랄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걸 느끼냐면. 한국형 챗GPT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걸 무료로 쓰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일종의 우리가 KT나 SK텔레콤 인터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다 무료로 쓰겠다는 얘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의 어떤 AI 자체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게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GPU라고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AI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GPU랄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반대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AI랄지 뭐 드론이랄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무료예요. 무료.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다 무료가 주를 이룹니다. 한국형 챗GPT라는 게 자체가 아니 어디 존재할 수가 없어요. AI를 만들면 우리가 미국형 챗GPT가 있습니까? 미국산 챗GPT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캐나다산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A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 데이터에서 무궁무진하고 이게 초단위, 시간 단위로 계속 개발되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쓰겠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아주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저 말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챗GPT의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 52시간 규제도 안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풀고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거 관련된 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AI와 관련된 인재를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있어야지 챗GPT도 발전을 하고 또 그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뭘 개발해서 무료로 해주겠다.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서 30% 정도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규현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이 어제 그 발표한 이재명 그 후보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보시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료라는 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어떤 기본사회 공약과 연결시켜서 그 자체를 비판했지. 그리고 뭐 실제 내용을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 어제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은 AI의 100조 투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규제를 풀고 또 합리화하고 또 규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 투자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제 방문했던 퓨리오사 같은 경우가 한국형 챗GPT에 상당히 지금 발전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AI위원회 재개편이라든가 지금 AI 투자 개발 관련돼서 이슈화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해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전체 과정을 보지 않고 뭐 국가가 나서서 뭐 또 이제 지난번에 한국형 엔비디아처럼 그냥 뭐 공산주의 이런 단순 논리로 비판하시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 공약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AI 정책과 맞는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이런 비판을 하셔야죠. 그냥 무료? AI 아무것도 모른다. 이 내용에 대한 비판 없이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면 설득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예.